밀라노 올림픽을 지켜보던 전 세계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장면이 한국 쇼트트랙 경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각국 해설진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충격에 빠진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이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위였습니다. 선두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2위로 달리던 네덜란드 선수가 코너를 돌다 쓰러지면서 한국을 덮쳤습니다. 0.1초만 늦었으면 금메달이 아니라 들것에 실려나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경기장에 탄식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서로를 밀어주지 못했던 두 선수가 바로 그 순간 하나가 됐어요. 22살의 막내는 며칠 전 자신이 넘어졌던 바로 그 링크에서 두려움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찰나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놀라운 대한민국의 대역전극,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페라리. 밀라노에서 태어나 밀라노에서 자란 스포츠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일간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25년을 일했고 동계 스포츠만 전담으로 취재한 지도 벌써 15해가 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경기를 보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완성하러 갔어요. 2026년 2월 18일 밤, 저는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 프레스석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전날 밤 완성해둔 기사 초고가 열려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폰타나, 밀라노의 얼음 위에서 전설이 되다. 서론도 이미 써둔 상태였습니다. 아리아나 폰타나가 홈 관중의 환호 속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눈물을 흘리는 장면, 이탈리아 국기를 두른 채 시상대에 오르는 장면까지.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사의 절반이 완성돼 있었어요. 무모한 짓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25년 경력의 기자 눈에는 이미 결과가 보였습니다. 오늘 밤은 누가 봐도 이탈리아의 밤이었으니까요. 경기장 밖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레나 주변을 가득 메운 이탈리아 팬들은 이른 오후부터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폰타나의 얼굴이 그려진 플래카드, 이탈리아 국기, 선수 이름을 수놓은 머플러들. 경기장 입구에서 아레나 안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에는 이탈리아 쇼트트랙 역사를 정리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맨 끝에 폰타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006년 토리노 막 18이 된 소녀가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섰던 그 사진이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이탈리아 땅, 이탈리아 관중 앞에서 마지막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폰타나는 이번 대회에서 이미 혼성 계주 금메달과 여자 5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보유한 선수. 통산 13개. 그리고 오늘 밤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숫자는 14개가 됩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선수도 넘볼 수 없는 기록이죠. 반면 한국은 이번 대회 쇼트트랙 개인전 5종목에서 금메달을 단 1개도 따지 못했습니다. 은메달 하나, 동메달 둘.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성적이었어요. 유럽 매체들은 이미 한국 쇼트트랙의 황혼이 시작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흘 전 칼럼에 비슷한 내용을 쓴 참이었고요. 경기 2시간 전, 저는 동료 기자 루카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기사는 30분이면 끝날 거야. 루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볼 거야?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3위도 힘들 거야. 루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폰타나의 금메달을 미리 자축했습니다. 25년 경력 기자 둘이서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돌이켜보면 그 커피가 꽤 쓴맛이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프레스석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빙판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워밍업을 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뭔가 눈에 걸렸어요. 한국 선수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스케이트 날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등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등에 적힌 이름은 길리킴, 즉 김길리였어요. 저는 그 이름을 취재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뭔가 눈에 걸렸으니까요. 그게 그날 밤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경기 전날, 저는 습관적으로 취재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상대 선수나 팀의 이번 대회 성적, 최근 흐름, 외신 반응 같은 것들을 훑어보는 거예요. 폰타나 기사를 이미 써뒀으니 사실 크게 필요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 직업적 습관이랄까요? 그런데 한국 쇼트트랙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잠깐 멈췄습니다. 외신 헤드라인들이 꽤 날카로웠거든요. 영국 가디언은 이렇게 썼습니다. 쇼트트랙 제국의 황혼이 시작됐는가? 미국 ESPN은 조금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 쇼트트랙, 밀라노에서 길을 잃다. 프랑스 레퀴프는 더 냉정했습니다. 한때 무적이었던 팀의 초라한 현재. 근거가 없는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은 총 5개 종목입니다. 여자 500m, 1000m, 1500m, 남자 1000m, 1500m. 한국은 그 5종목에서 금메달을 단 하나도 따지 못했어요. 은메달 하나, 동메달 둘. 반면 네덜란드는 개인전에서만 금메달 4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쇼트트랙 종주국이라는 이름 위에 커다란 물음표가 찍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넘기다가 불편한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2년 알베르빌 대회 이후 총 9번 열렸습니다. 한국의 우승 횟수는 6번. 1994년 릴레한메르부터 2006년 토리노까지 4번을 내리 우승했고 2010년 밴쿠버에서는 석연찮은 판정으로 실격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7번이 됐을 수도 있는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설마 개인전을 이렇게 망친 팀이 계주에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다른 기사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대회 열흘 전쯤 올라온 기사였어요.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 경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얼음 위를 나뒹구는 선수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시속 50km로 질주하던 몸이 코너를 돌다 튕겨져 나간 것처럼 안전 펜스 쪽으로 미끄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어제 제 눈에 걸렸던 황금색 스케이트 날의 선수였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었어요. 준결승 막바지에 미국 선수 코린 스토다드가 넘어지면서 아웃코스를 질주하던 김길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김길리의 몸은 얼음 위에 내동댕이 쳐졌고 관성에 의해 펜스 쪽으로 미끄러졌어요. 한국은 그 사고로 혼성 계주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더 찾아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자 500m에서도 준결선 탈락, 스피드와 몸싸움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읽다 보니 한 줄이 더 나왔어요. 여자 1000m 결승. 혼성 계주에서 넘어져 얼음 위를 나뒹굴었던 그 선수가 바로 그 다음 날 같은 경기장에서 동메달을 따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넘어졌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다리를 붙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김길리는 달랐어요. 이번 올림픽이 그녀의 생애 첫 올림픽이었습니다. 낙상, 탈락, 부진을 겪으면서도 결승 무대에서 동메달을 따낸 22살의 막내.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얼음 위에 쓰러진 그 선수의 표정은 기사 사진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케이트 날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황금색. 얼음 위에 나뒹굴면서도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날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황금색으로 칠했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22살의 다짐이 그날 끝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일 기사는 폰타나 이야기니까 이 선수는 제 취재 범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취재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자료를 훑다가 김길리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김길리를 찾다 보니 한국 여자 계주팀 전체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저는 어느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도착해 있었어요. 최민정과 심석희. 두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두 선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최민정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주장이자 3번의 올림픽을 거치며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건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심석희는 2018년 평창에서 계주 금메달을 함께 만든 베테랑이고요.
나이는 심석희가 1살 위였지만 두 선수 모두 오랜 시간 한국 대표팀의 중심을 지켜온 에이스였어요. 국내외 언론이 입을 모아 한국 쇼트트랙의 두 기둥이라 불렀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기둥 사이에 깊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두 선수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있었고 그 갈등은 공식 조사 요구와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어요. 자세한 내막을 다 파고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결과였으니까요. 이후 두 선수는 같은 계주팀에서 뛰면서도 서로 신체 접촉이 없도록 순번을 따로 조정해왔다는 내용이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쇼트트랙에서 앞 주자가 다음 주자를 힘껏 밀어주는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을 두 에이스가 서로에게 쓸 수 없었다는 건 팀 전체의 경쟁력이 그만큼 조용히 갉혀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 균열의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심석희가 빠진 한국 여자 계주는 네덜란드에 밀려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1994년 릴 레한메르부터 이어온 계주 왕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물론 단순히 한 선수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팀 안의 균열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스포츠 기자 25년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팀 스포츠에서 신뢰의 균열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걸요. 그리고 그 8년의 시간 동안 두 선수는 같은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면서도 서로의 이름을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는 사이로 지냈다고 했어요. 한 팀이지만 한 팀이 아닌 것처럼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씁쓸했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감동의 반대편에 이런 장면도 있다는 게요. 그런데 자료를 더 넘기다가 저는 뜻밖의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두고 찍힌 사진이었어요. 선수촌에서 열린 생일 파티 자리였는데 심석희의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 앞에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활짝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최민정의 얼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법적 공방까지 갔던 감정의 무게가 있었고 같은 팀에서 뛰면서도 서로를 밀어주지 못했던 4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었어요. 국가대표의 일원으로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개인적인 상처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을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내려놓은 결단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박수를 치는 그 장면이 스포츠 기자의 눈에는 어지간한 드라마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그냥 화해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사진 뒤에 있는 무게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기사들을 읽고 난 뒤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스포츠 기자로 25년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링크 밖의 화해와 링크 위의 신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요. 경기가 시작되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몸은 감정의 기억을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묵은 감정이 균열로 드러나는 장면을 저는 몇 번이나 목격했거든요. 사진 한 장이 8년의 시간을 지운다고 믿기엔 저는 너무 오래된 기자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의 주인공은 폰타나니까. 2026년 2월 18일 저녁 8시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의 문이 열리자마자 관중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프레스석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취재를 시작한 지 25년이 됐지만 홈 관중의 열기라는 건 언제 봐도 압도적입니다. 특히 오늘 밤 같은 날은요. 이탈리아 국기 색깔인 초록, 하양, 빨강이 관중석 곳곳을 가득 메웠고 폰타나의 이름이 적힌 머플러와 플래카드가 여기저기서 흔들렸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아있는데도 아레나 안은 이미 터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써둔 기사 초고가 그대로 열려 있었어요. 폰타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눈물을 흘리는 장면, 시상대에 오르는 장면. 경기 전에 미리 써둔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으며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아. 오늘 밤 이 초고의 결과 숫자만 채워 넣으면 완성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경기 시작 30분 전 선수들이 빙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이 등장하자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수만 명의 함성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는 경기장 천장을 울릴 정도였어요. 폰타나가 손을 들어 관중들에게 응답하자 함성은 더 커졌습니다.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은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 순간 새삼 실감했어요. 캐나다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 월드투어 종합 1위 코튼이 사로를 앞세운 팀이에요.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만 금메달 4개를 쓸어 담은 크산드라 펠제부르가 출전합니다. 어느 팀 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빙판에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관중들의 반응은 솔직했습니다. 별다른 환호도 야유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한국은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뜨겁게 응원받는 팀도 아니고 그렇다고 견제받을 만큼 위협적인 팀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전 금메달 전무라는 성적표가 관중들의 시선에도 영향을 준 듯 했어요. 저는 한국 선수들 한 명씩 눈으로 훑었습니다. 1번 주자 최민정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워밍업을 하고 있었고 베테랑 심석희는 조용히 스트레칭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건 역시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었습니다. 김길리. 며칠 전 이 경기장 같은 얼음 위에서 나뒹굴었던 그 선수가 지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달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보이진 않았지만 움직임은 가볍고 날카로웠습니다. 경기 시작 5분 전 아레나의 조명이 낮아졌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에 선수 소개 영상이 흘러나왔고 폰타나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관중석에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의 기사 초고를 한 번 더 훑어봤어요. 폰타나, 밀라노의 얼음 위에서 전설이 되다. 완벽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기까지 이제 5분이 남아 있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1번 주자 최민정이 출발과 동시에 치고 나갔어요. 순간적인 가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가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상체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25년간 동계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저는 수많은 스케이터를 봐왔습니다만 최민정의 움직임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얼음 위를 읽는다는 느낌이랄까요? 선두를 잡은 한국의 출발은 교과서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번 주자 김길리가 3번 주자 노도희에게 터치를 넘기는 사이 캐나다가 파고들었어요. 시즌 월드투어 종합 1위 코튼이 사로가 이끄는 캐나다는 초반부터 공격적이었습니다. 속도보다 포지션 싸움에서 먼저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었어요. 한국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20바퀴를 남긴 시점이었어요. 네덜란드의 에이스 크산드라 펠제부르가 날카로운 인코스 추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3위로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노트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오른쪽 유리벽 너머 MBC 중계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해설진 2명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빠르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읽혔습니다. 고개를 젓는 동작, 손을 펼쳐 보이는 제스처. 이건 힘들어 보인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중계진도 포기한 상황이라고. 관중석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팬들이 서서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폰타나가 마지막 주자로 등장할 순간을 기다리는 흥분이었어요. 여기저기서 폰타나의 이름이 터져나왔고 구석구석 이탈리아 국기가 흔들렸습니다. 3위 한국에는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기사 초고를 열었습니다. 결과 숫자를 채워 넣을 준비를 슬슬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6바퀴를 남겨두고 2위로 달리던 네덜란드의 펠제부르가 코너를 돌다 중심을 잃었어요. 균형이 무너진 그 몸이 얼음 위로 쓰러지면서 한국 선수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아레나 전체가 순간 숨을 멈췄어요.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피했어요. 찰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최민정이 몸을 틀며 간신히 충돌을 피해냈어요.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속도가 죽었고 선두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네덜란드는 레이스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고 3위로 처진 한국이었어요. MBC 중계석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격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해설진 한 명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동작을 했습니다. 충돌 위기 자체에 놀란 건지, 피했음에도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에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저 중계석도 지금 한국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본 취재진 쪽도 조용히 빙판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표정 없이 메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배울 게 있다면 끝까지 봐야 한다는 태도처럼 보였어요. 저는 다시 기사촉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마지막 문단의 빈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위였습니다. 선두와의 격차는 벌어져 있었고 남은 바퀴는 16개였어요. 저는 솔직히 그 시점에서 한국의 역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기자로 25년을 살면서 저는 숫자보다 흐름을 더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흐름은 분명히 캐나다와 이탈리아 쪽에 있었어요. 캐나다는 시즌 내내 가장 안정적인 팀이었고 이탈리아는 홈 관중 수만 명의 함성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충돌 위기를 피하느라 속도가 죽은 상태로 3위에 처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 눈이 착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격차가 워낙 천천히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드라마틱하게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소리도 없었고 눈에 확 띄는 동작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앞 선수와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마치 얼음 위에 포식자가 먹잇감과의 거리를 소리 없이 좁혀가는 것처럼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빙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정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3위 자리에서 앞선 두 팀을 눈으로 쫓으며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상체가 낮게 눌리며 최대한의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힘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번의 올림픽을 거친 베테랑만이 가질 수 있는 경기 운영이었어요. 10바퀴를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격차가 확연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노트북에서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기사초고 창을 최소화했어요. 경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관중석의 이탈리아 팬들도 뭔가 달라진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폰타나를 향한 환호 속에 묘한 긴장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캐나다도 속도를 높였어요. 뒤에서 조여오는 압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저는 제가 사흘 전에 읽었던 기사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여자 계주팀의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심석희가 마지막 4번 주자로 뛰면서 1번 주자 최민정을 힘껏 밀어주는 구도로 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76cm의 장신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푸시. 파워가 최민정의 가속에 부스터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8년의 앙금을 가진 두 선수가 그 전략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링크 밖에서 박수를 치는 것과 링크 위에서 몸을 맡기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3위에서 조용히 선두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남은 바퀴가 5개가 됐습니다. 한국과 선두의 격차는 이제 한눈에 봐도 좁아져 있었어요. 빙판 위에 세 팀이 바짝 붙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아레나의 함성이 한층 더 높아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4바퀴가 남았습니다. 4바퀴가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심석희가 최민정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 한 장면을 저는 프레스석에서 정확히 목격했어요. 176cm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최민정의 등에 실리는 순간 최민정의 몸이 전혀 다른 속도로 얼음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스프링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처럼요. 캐나다를 제치고 2위로 치고 올라서는 데 걸린 시간이 심장이 2번 뛸 만큼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취재 수첩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법적 공방까지 갔던 감정의 무게가 있었고 같은 팀에서 뛰면서도 서로를 직접 밀어주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바퀴를 남긴 그 순간 심석희는 자신의 모든 힘을 최민정에게 실었어요.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주저함도 없었어요. 176cm의 장신이 만들어낸 그 한 번의 밀어주기에는 8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정은 그 힘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속도로 바꿨어요. 링크 밖의 화해가 링크 위의 신뢰로 이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두 선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8년의 거리를 지워버렸어요. 이제 2위 한국과 선두 이탈리아. 남은 건 두 바퀴였습니다. 마지막 주자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최민정이 김길리를 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22살 막내의 발에 달렸어요. 앞서 달리는 선수는 아리아나 폰타나였습니다. 2006년 토리노에서 18배 나이로 올림픽 무대에 처음 섰던 그 선수가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자국 땅에서 홈 관중의 함성을 등에 업고 달리고 있었어요. 올림픽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보유한 선수. 통산 13개. 그리고 오늘 밤 하나를 더 추가하려는 전설. 밀라노 아레나의 함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폰타나의 이름을 외쳤어요. 경기장 전체가 진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프레스석 난간을 잡았어요. 김길리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며칠 전 봤던 사진들을 연달아 떠올렸어요. 얼음 위를 나뒹굴던 황금색 스케이트 날. 500m 준중결선에서 탈락하던 장면. 그리고 다음날 같은 얼음 위에서 다시 일어나 1000m 동메달을 따냈던 그 선수. 낙상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던 22살. 처음부터 이 황금색 날은 그런 의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메달을 향한 조용한 다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22살의 간절함이 날 끝에 새겨져 있었던 거라고요. 지금 그날이 폰타나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바퀴로 접어드는 코너였습니다. 바로 그 코너였어요. 며칠 전 김길리가 미국 선수와 충돌해 얼음 위에 나뒹굴었던 바로 그 자리. 저는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그 코너에서 황금색 날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인코스였습니다. 폰타나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길리의 몸이 전설의 안쪽을 뚫고 선두로 올라서는 데 걸린 시간은 제가 숨을 참고 있던 그 찰나였습니다. 넘어졌던 바로 그 코너에서 두려움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22살이 20년 경력의 전설을 0.093초 차이로 제쳤어요. 수만 명의 함성이 한순간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밀라노 아레나가 얼어붙었어요. 폰타나가 맹렬히 추격했지만 김길리는 인코스를 끝까지 틀어막았습니다. 며칠 전 얼음에 부딪혔던 그 등이 이제는 전설의 추월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 있었어요. 4분 4초 14. 김길리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들며 포효하는 그 장면과 함께 이탈리아와의 기록차가 전광판에 떴어요. 0.093초.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언제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MBC 스포츠의 속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밀라노를 뒤집다.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개주 금메달을 낚아채다. 이어서 영국 BBC의 속보가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빙상에 군림합니다. 극적인 역전으로 8년 만에 개주 금메달. 두 매체 모두 경기가 끝나자마자 헤드라인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편집자들이 동시에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었어요. 오늘 밤 이 경기가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멍하니 빙판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정이 달려와 김길리를 끌어안았어요. 심석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선두에서 팀을 이끌었던 최민정도 결정적인 밀어주기로 흐름을 바꿨던 심석희도 마지막 두 바퀴에서 전설을 제쳤던 김길리도 모두 얼음 위에서 울고 있었어요. 8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열었어요. 기사 초고가 펼쳐졌습니다. 폰타나, 밀라노의 얼음 위에서 전설이 되다.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노트북 뚜껑을 닫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한국 국가가 흘러나오는 동안 이탈리아 관중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야유도 없었고 박수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봤어요. 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폰타나는 시상대 2위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전설다운 미소였어요. 지고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 얼굴을 저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 밤 기사에 꼭 넣어야 할 장면이었거든요. 프레스석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날 밤 공들여 써둔 기사 초고가 화면에 펼쳐졌어요.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전체 선택을 눌렀어요. 화면의 모든 글자가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하얀 화면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각국 반응을 훑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새로 쓰려면 오늘 밤 이 경기가 세계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MBC 스포츠부터 봤습니다. 경기 직후 중계 하이라이트 클립이 이미 수십만 조회수를 넘기고 있었어요. 해설진이 김길리의 인코스 추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해설 화면 아래 MBC가 달아놓은 한 줄 설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올림픽 개주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 가운데 하나. 미국 스포츠 매체가 자국 선수도 없는 경기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BBC도 빠르게 기사를 올렸어요. 한국의 저력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습니다. 본문에는 쇼트트랙 종주국이 개인전 부진을 딛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밀라노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도 확인했습니다. 홈팀이 은메달에 그쳤음에도 논조는 예상보다 차분했어요. 이탈리아 빙판 위에서 한국이 역사를 썼다는 표현을 쓰면서 폰타나의 마지막 레이스가 패배로 끝났지만 그 자체로 이미 전설이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는 방식조차 품위 있게 쓴 기사였어요. 이탈리아다운 문장이었습니다. 일본 반응도 확인했어요.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대표 선수 한 명이 경기가 끝난 뒤에도 퇴근하지 않고 경기장에 남아 한국 여자 계주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메모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자가 이유를 묻자 그 선수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빙판 위 경쟁국 선수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공부를 한다. 이것만큼 한 팀의 수준을 설명하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저는 다시 노트북의 하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경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역전 드라마로 쓸 수도 있었어요. 8년 만에 금메달 탈환으로 쓸 수도 있었고요. 0.093초의 드라마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표현도 오늘 밤 제가 목격한 것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경기 내내 봐왔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충돌 위기를 피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최민정의 눈빛. 8년의 앙금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담아 동료의 등을 밀었던 심석희의 손. 넘어졌던 바로 그 코너에서 두려움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22살의 황금색 스케이트 날. 그리고 이 팀이 서 있는 자리. 1994년 릴레한메르부터 2026년 밀라노까지 10번의 올림픽 중 7번의 우승. 의심받고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결국 돌아오는 팀. 저는 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돌아온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금메달을 땄던 나라가 정확히 20년 뒤 다시 이탈리아 땅에서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홈 관중의 함성 속에서 전설을 상대로 0.093초 차이로. 저는 그 문장들을 써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밤 나는 폰타나의 기사를 쓰러 이 경기장에 왔다.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목격한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스포츠에는 가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있다. 오늘 밤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나는 그런 장면을 봤다.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은 오늘 금메달을 딴 게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돌아온 것이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각은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텅 빈 경기장에는 청소부들이 얼음 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빙판을 내려다봤어요. 조명이 꺼진 얼음 위는 조용했습니다. 몇 시간 전 수만 명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그 얼음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올림픽에도 저 얼음 위에 저 팀이 서 있겠지.